하나, 둘, 셋, 넷. 자, 봅시다. 짜잔.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이렇게 안 들어오시나?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아이고, 성훈이 아직 안 들어오나?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안 오시나, 안 오시나. 오케이. 재현, 목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목소리 들리십니까? 하나, 둘, 셋, 넷. 목소리 들려요? 오케이. 자, 또 역시나 현장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방송 상태 이상하면 학원에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결정장 이론 관련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뭐냐면 저기 어디냐? 아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줌달책에 나와 있는 정도의, 아니 저 줌달이란다. 여러분 지금 학교에 사용하고 있는 그 에킨스 교재에 그 결정장 이론이 심각하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딱 그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 봅시다. 자, 델타라고 쓰고 우리가 이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뭐가 있었냐면 델타 O가 있었고 뭐 델타 T가 있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금속이 리간드를 받아들여서 착화물을 만들게 되면 그 기하학적 구조에 따라서 디오비탈이 어떻게 갈라지죠. 뭐 두 개, 세 개, 세 개, 두 개, 뭐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 두 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때 저기에 있는 그 갈라진 정도의 에너지를 우리가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 6배위, 4배위, 뭐 8배위, 4배위 사각 평면형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갈라지는지 살펴보았죠. 이때 여기에서 그 델타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는지 좀 내용 정리를 좀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금속이온의 이 산화 상태.
자, 금속이온의 산화 상태라는 게 뭐겠어요? 베이결합 화합물을 이룰 때 금속은 뭐 사실 정기적으로 중성일 수도 있지만 보통 금속은 양이온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양이온이 될 때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전하량이 커질 수 있어요. 그 이온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온가 혹은 그 산화 상태가 커질수록 저 갈라짐 정도가 커집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사실은 이제 그 분자기도 함수적인 해석을 하는 게 옳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결정장 이론 내에서의 설명이기 때문에 결정장 이론으로 설명하는 그 야매 방식으로 여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자, 금속의 이온가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1 플러스보다는 2 플러스, 2 플러스보다는 3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커질수록 주변 리간드와 결합력이 세질까요? 약해질까요? 결합력이 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온가가 클수록 주변 전자 쌍들에 대한 인력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리간드하고 결합력이 세지고 그러면 결합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짧아지겠네요. 결합 길이가 짧아진다는 건 그만큼 금속과 리간드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성원이도 잘 들리죠? 성원이 잘 들리죠? 재현이도 잘 들리고? 오케이. 그러면 금속하고 리간드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걸 뜻하잖아요. 그럼 이게 뭔 의미일까요? 바로 금속의 d 오비탈 전자와 바로 리간드의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청력이 커진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러면 청력이 커진다.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d 오비탈이 더더욱 크게 갈라진다는 얘기죠. d 오비탈의 이런 뭐냐면 갈라짐이 나타나는 것이 금속과 리간드 사이에 금속이 가지고 있는 d 오비탈의 전자와 리간드의 비공호 전자쌍 사이의 청력으로 이 오비탈 갈라짐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력이 강할수록 더 많이 갈라질 테니 금속의 이온의 산화 상태가 커질수록 이 갈라짐은 더더욱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게 사실은 결정장 이론 관점으로 설명하라는 방식인데 사실은 그렇게 좋은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정장 이론을 토대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분자궤도 함수를 놓고 설명을 하는 게 좋은데 베이결합 화합물에 대한 뭐냐면 분자궤도 함수 자체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렇게 우선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결정장 이론으로 이런 식의 설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2. 자,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 첫 번째는 산화 상태라고 했죠. 두 번째는 금속이온 자체의 성격입니다.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얘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요? 이게 자 여기서 보통 금속이라고 하면 대부분 전이금속이잖아요. 그러면 전이금속 같은 경우는 자 4주기, 5주기, 6주기 전이금속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여러 다른 성격들이 다 같거나 비슷비슷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 4주기, 5주기, 6주기 전이금속들에 대해서 얘가 짜잔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보이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저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요게 커집니다. 그래서 4주기, 5주기, 6주기로 갈수록 이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점점 커집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1. 자, 얘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금속의 주기가 증가할수록 바로 그 이온 그 크기가 커지겠죠. 그리고 그 크기가 커지는 데 반해서 그만큼 최외각 전자는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속의 최외각 d-오비탈 전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접근하는 리간드의 비공유 전자쌍과 상대적으로 더 가까워지죠. 뭐 약간 뭐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자 이렇게 금속 원자핵이 있고 여러 전자 껍질이 있고 이렇게 최외각 전자들이 있는데 그게 원래 금속의 경우 크기가 작은 경우 이 최외각 전자들이 자 리간드가 접근을 합니다. 그럼 이제 리간드가 전자쌍을 가지고 접근, 리간드가 전자쌍을 가지고 접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자 방향이 작은 것에 비해 원자 방향이 커지면 최외각 전자가 자기 원자핵에선 멀어지는 거죠. 그럼 그 말은 어떻게 되냐면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핵에서 멀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이 전자는 이 경우보다 접근하는 리간드 전자쌍에 더 가까워진다. 청력이 더 우세한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더 가까우니까 핵하고 전자 간 인력도 나타나지만 거리가 멀어지면 핵하고 전자 사이에 인력이 아주 작아지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접근하는 이 리간드의 전자쌍하고 이 최외각 전자가 더 청력이 도드라지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경우 D 금속의 D 전자쌍과 d-오비탈 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리간드 사이의
청력이 더더욱 커지겠죠. 그리고 이 청력이 커지면 덩달아 어떻게 돼요? 델타가 커지겠죠. 청력 때문에 델타가 커진다는 설명이 바로 결정장 이론이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건 요겁니다. 3. 자, 이때 4주기, 5주기, 6주기로 갈수록 금속의 크기가 짬짬짬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금속의 크기가 점점점 커지면 어떻게 된다? 자, 최외곽 전자간. 자, 방금은 금속의 최외곽 전자와 리간드의 전자쌍 사이에 뭐 청력이다, 뭐 인력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최외곽 전자, 얘들이죠, 얘들. 금속 자체가 커질수록 최외곽 전자 간 평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원자 반경이 작을 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과 원자 반경이 클 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보면 어디가 전자가 더 자유롭게 배치가 될 수 있어요? 원자 반경이 클수록 최외곽 전자가 더 많은 영역에 분포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이게 4주기에서 5주기, 6주기로 갈수록 이 전자들이 더 서로 멀리 떨어져서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금속 자체가 커질수록 최외곽 전자 간 평균 거리가 멀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멀어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그 전자 간 청력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그럼 이걸 한꺼번에 바로 짝지음 에너지. 저번 시간에 짝지음 에너지 배웠죠? 대문자 P로 쓰는 거.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짝지음 에너지가 뭡니까? 바로 금속에 자체 배치된 전자들 사이에 그 전자가 쌍을 이루었을 때 이 나타날 수 있는 청력의 불안정성을 짝지음 에너지라고 했죠. 그리고 그 짝지음 에너지는 누구의 성격이라고 했습니까? 리간드의 성격이 아니라 금속 자체에서 결정되는 거라고 했죠. 그 짝지음 에너지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 5주기, 6주기로 갈수록 작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있는 요 갈라짐 에너지와 짝지음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항상 이렇게 돼버려요. 왜? 갈라짐 에너지는 계속 커지는데 짝지음 에너지는 줄어드니까 보통의 경우 여기에 있는 델타가 항상 더 커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즉 짝지음 에너지는 작아지는데 갈라짐 에너지가 크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5주기, 6주기 전이 금속은 리간드에 관계없이 항상 로우 스핀 상태가 됩니다. 자, 리간드에 관계없다는 게 뭐냐면 로우 스핀, 하이 스핀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요? 스트롱 필드, 윅 필드 리간드에 의해서 로우 스핀, 하이 스핀 전자 배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리간드가 전자 배치에 영향을 주는데 이게 5주기, 6주기에는 웬만하면 항상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5주기, 6주기에서는 원자 반경이 크니까 리간드 전자쌍하고 금속 D전자 사이의 청력이 커서 갈라짐 에너지는 커지는데 원자 자체가 커지니까 짝지음 에너지는 줄어들어. 그래서 그냥 5주기, 6주기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리간드가 윅필드냐 스트롱 필드 리간드냐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5주기, 6주기는 그냥 항상 로우스핀 전자 배치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리간드 중에 스트롱 필드 강한 장이다 혹은 윅 필드 약한 장이다 의 구분은 어디서만 벌어지는 거? 4주기 전이 금속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전이금속 자체가 5주기, 6주기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항상 로스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에 영향을 준 요인 세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배위수가 커질수록 저기에 있는 갈라짐 에너지도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그 관계식이 하나가 있었냐면 저번 시간에 슬쩍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바로 다른 모든 요소들을 같다고 이렇게 아주 그냥 통제 변이를 딱 해놓은 상태에서는 아주 그냥 이상적인 수리적 모델에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짜잔. 요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 각각 뭐였냐면 이거는 테트라이드랄 사면체 4배위, 그 다음에 큐빅은 몇 배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바로 8배위.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O는 몇 배가 된다고 했죠? 6배위 8면체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보면 뭐 사실은 이게 뭐 정확하게 성립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 이제 이건 거죠. 그냥 요런 비교, 물론 요 비교에서는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4배위보다는 8배위에서 갈라짐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4배위보다는 6배위에서 갈라짐 에너지가 또 커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이제 요 비교에서는 약간 역전될 수 있는데 뭐 값이 9분의 8이라 뭐 큰 차이는 없긴 하죠. 그래서 대강 이런 경향성이 나타난다는 건데 이게 뭐 때문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바로 리간드 개수. 자, 리간드 개수가 뭐냐면 베이가랍하는 그 배위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 리간드 개수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간드의 비공유 전자쌍과 금속 d-오비탈 전자 사이의 청력이 커질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역시나 여기서도 델타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리적 관계로도 이런 관계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 배위수가 많아질수록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크다. 그래서 그 어떤 경향성이 있냐면 그래서 4배위는 기본적으로 요 놈은 이 델타가 아주 작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작기 때문에 얘는 또 리간드에 관계없이 보통 하이스핀 전자 배치가 됩니다. 이것도 뭐 스트롱필드, 유필드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게 워낙 자체가 그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왜냐면 배위수가 작아서요. 그래서 그냥 전자 배치가 갈라짐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그냥 위로 올라가는 하이스핀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성들이 이런 어떤 원인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현상들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세 번째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저 갈라짐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바로
리간드의 성격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 저번 시간부터 계속 해왔는데 리간드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자면 바로 스트롱 필드 리간드가 있을 수 있죠. 이걸 이제 우리말로 강한 장 리간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이런 녀석들을 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델타가 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윅필드, 우리말로 약한 장이라고 하는 건데 얘네들이 결합하게 되면 뭐 기본적으로 갈라짐 에너지는 줄어들죠. 그래서 리간드에 따라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이 네 번째는 결정장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자기도 함수 이론이나 아니면은 그 리간드 필드 티오리를 적용해야 이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조금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여하튼 리간드의 성격으로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되다. 자, 그 다음 이제 뭘 해볼 거냐면요. 바로 3.3 광학적 성질과 분광학적, 3.8 했구나. 3.9 광학적 성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울게요. 자, 그래서 저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효과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정리를 잘 해두세요. 네 가지가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금속의 산화수. 산화수가 커질수록 갈라짐 에너지가 커진다고 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금속 자체의 성격. 금속이 4주기에서 5주기, 6주기로 될수록 갈라짐 에너지가 또 계속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배위수. 배위수가 커질수록 또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커진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리간드가 스트롱 필드가 될 때 갈라짐 에너지가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정리해서 항상 기억을 해두시면 관련되어 있는 문제 등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풀어내게 나가는 문제가 억수로 많기 때문에 잘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자, 요거 광학적 성질과 분광화학적 계열이라. 자, 우선 첫 번째, 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우선 첫 번째 1. 기억할란가 모르겠는데 가시광선. 자, 우선 가시광선 영어 표현으로 visible light라고 하죠. 이 가시광선의 파장 영역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자, 자, 여기를 400 나노미터, 여기를 700 나노미터로 잡고 이리 갈수록 파장이 커진다. 그리고 거꾸로 요리 갈수록 그 광량자의 혹은 뭐 진동수가 커진다. 혹은 광량자 에너지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이 400에서 700 나노미터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우리말로는 가시광선, 영어 표현으로는 visible이라고 하죠. 이때 이쪽은
우리가 적외선 인프라레드라고 하고요. 이쪽은 자외선 얼트라 바이올릿이라고 하죠. 이 가시광선이 대략 400에서 700 정도 된다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때 우리가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이렇게 얘기하는 7빛깔 무지개의 순서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빨주, 노초, 파, 남, 보.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뭔가 색깔이 reddish, 붉으죽죽해진다는 얘기고, 이쪽으로 갈수록 뭔가 색깔이 bluish, 뭔가 푸르딩딩해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자, 그 다음 이제 생각을 해볼 건 이겁니다. 여기 줄게요. 에잇. (3.9) 자, 두 번째. 자, 이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서 자, T2지다, 이지다 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어디서 6배위 팔면체 구조에서죠. 물론 이것이 6배위 팔면체뿐 아니라 다른 기하 구조에서도 분명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4배위 사면체 등등 다 나타나는데, 사실 베이결합 화합물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연구가 6배위 팔면체에서 됐기 때문에 여기서 얘들이 많아서 6배위 팔면체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4배위 사면체, 뭐 8배위 뭐 큐빅 이런 것들에서 이런 그 분광학적 성질들은 잘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6배위 팔면체를 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누굴 하나 예로 들 거냐면 교재에 소개된 것 중에는 바로 요거. 짜잔. 예. 타이타늄에 이렇게 이제 H2가 6개 붙은 거. 그러면 배위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고 팔면체가 되는 거죠. 이때 이 타이타늄의 산화수가 현재 지금 얘가 3+라고 합시다. 쟤를 한번 예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일
전자 배치. 우선 타이테늄 같은 경우 정기적으로 중성일제 전자 배치는 ST 이거니까 3D2, 4S2죠. 그럼 얘가 3 플러스가 되면 전자를 하나, 둘, 셋 떼어내는 거니까 3D1.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여기에 전자가 하나뿐이다. 자, 그럼 여기서 d 오비탈 갈라진 방식. 자, 그걸 보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에너지 축에 대해서 하나, 둘, 셋. 자, 아래쪽이 T2G고요. 위쪽이 EG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 차이가 델타 O고요. 여기 전자가 몇 개 있는 겁니까? 한 개.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이 녀석이 어떻게 된다? 파장으로 치자면 492 나노미터 얘를 흡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요 전자가 나중에 요렇게 이지 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어떤 그 상황이 나타나냐면 바로 이 물질의 가시광선을 쪼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492 나노미터만 흡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건 400에서 700 나노미터의 영역대잖아요. 거기서 492 나노미터가 딱 흡수가 되면 그 나머지는 400에서 700인데 그걸 다 쪼여졌는데 492 나노미터가 흡수돼 버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2가 되는 거예요. 이때 그 나머지가 2가 되어 나오는 그게 사람에게 발색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눈으로 인식하는 색깔은 이렇게 2가 되어 나오는 색깔을 사람이 인식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이때 보시다시피 그 나머지를 여기서 뭐라고? 보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complementary color. 이 complementary color. 이때 저기 있는 492 나노미터는 보통 색깔로 치자면 얘가 그린 영역대입니다. 그러면 가시광선의 독특한 어떤 성격 때문에 전체 가시광선에서 그린 영역을 딱 빼잖아요. 그린 영역을 딱 빼고 나머지가 다 더해져서 나타나는 색은 사람 눈에 뭐로 보인다? 퍼플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타이타늄 삼가는 물에 녹여서 저렇게 수화를 시키면 용액 전체가 사람 눈에 퍼플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왜? 그린은 흡수해서 지가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전자전이 한 대 써버리고 나머지 색깔들이 방출되니 그 색깔이 사람 눈에 보색인 퍼플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 저기에 있는 델타 O를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요 수식으로. 자, 요 수식이라는 게 뭔 말이냐? 여기에 있는 얘가 흡수하는 그 광량자의 에너지란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흡수하니까 이만큼의 빛을 흡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빛이 가지고 있는 광량자의 에너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델타 O의 그 갭의 크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 굳이 계산을 하자면 H 값이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고 C가 빛의 속력이니까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잖아요. 이때 흡수하는 빛이 492 나노미터니까 492 한 다음에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죠. 요거 계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에너지의 크기를 알아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베이겔 화합물들은 이렇게 가시광선을 흡수하고 그 보색이 바깥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 눈에 아주 다양한 색깔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색소 있죠. 혹은 물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베이겔 화합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 저런 가시광선을 흡수하고 그 보색이 발색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저 논리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글쎄요, 이게 뭐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다음 세 번째. 보색표. 이 보색표 이게 뭐냐? 우선 하나 그려볼게요. 이압 자, 원을 둥글넓적하게 그리고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빨, 주, 그 다음에 노, 초, 파, 남보. 남색, 보라색을 그냥 바이올렛 한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파장으로 치자면 얘를 기준으로 바이올렛이 400 나노미터고요. 레드가 700 나노미터니까 레드하고 바이올렛 사이에 파장이 요렇게 요 방향으로 파장이 증가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렇게 그려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방금 여기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린이 흡수돼서 퍼플이 나타난다고 했죠. 자, 그럼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요 그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그린과 이 레드 사이에 이렇게 직선을 딱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바로
이 영역을 흡수하면 이 보색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원 그래프는 옐로우의 보색이 바이올렛이고요, 블루의 보색이 오렌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쓸 때 빨주, 노초, 파, 남보 이렇게 쓰시고 이게 이제 보색표가 된다는 거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그린 영역이 492 나노미터면 대략 요쯤 영역이 되거든요. 그럼 그 492 나노미터의 빛을 흡수하게 되면 퍼플로 보인다고 했죠. 그 퍼플이 이렇게 레디시한 색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퍼플 중에서 약간 붉은 빛이 도는 레디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색표가 있는데, 이 보색표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보색표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그 중학교 미술책에 나오는 보색표거든요. 근데 굳이 이걸 알아야 되느냐? 그냥 사실은 크게 뿔구죽죽 푸르딩딩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략 뿔구죽죽한 게 흡수가 되면 푸르딩딩하게 보이고, 푸르딩딩한 게 흡수하면 빨갛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일반학 책에 나오는 몇몇 그 연습 문제들 중에는 이 보색표의 답을 쓰게 하는 이런 그 연습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걸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굳이 이걸 쓰지 않아도 그냥 레디시한 거, 블루시한 거 요렇게 그냥 보색을 나누셔도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그냥 몽창 레디시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몽창 푸르딩딩 한 거라고. 그럼 보색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뿔구죽죽 한쪽을 흡수하면 푸르딩딩하게 보이는 거고요, 푸르딩딩한 걸 흡수하면 뿔구죽죽하게 보이는 거죠. 아유 깜짝 놀랐겠네요. 그렇게만 구분하면 되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뭐 그린이다, 뭐 옐로우다 뭐 이렇게 구분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는데, 어쩌다가 그 일반학적 연습 문제에 이걸 활용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제가 드린 교재에 이게 있으니 필요하면 활용을 좀 하시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보색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바로 요겁니다. 네 번째. 자, 여기 준다. 아유, 재채기가 나오네요. 으쌰. 그 다음 기억하실 거는 바로 요거. 자, 이렇게 쓰고요. 우리말로 이제 어떻게 번역하냐면, 분광 화학적 계열,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하, 이게 뭐냐?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써볼게요.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저런 식으로 뭔가가 쫙 나열되어 있을 거거든요. 교재 이런 나열된 그 어떤 그 그림이 하나 있을 겁니다. 교재 표 14인데요. 교재 190페이지에 표 14라고 나와 있는 녀석입니다. 자, 이 녀석들의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이리 갈수록 스트롱 필드 리간드입니다. 그리고 이리 갈수록 윅필드 리간드입니다. 그 순서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찾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 얘때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스트롱필드 리간드 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델타 O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죠. 이게 커집니다. 그럼 이게 커질수록 T2G에 있는 전자를 Eg로 올리려면 강한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까? 약한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까? 강한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얘는 블루이쉬 쪽을 흡수합니다. 그러면 블루이쉬 쪽에 그냥 대강의 보색이 뭡니까? 그게 바로 레디쉬죠. 그래서 리간드들이 저런 게 붙으면 윅필드 리간드, 그러니까 스트롱필드 리간드 쪽으로 붙게 되면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 뿔구죽죽한 물질로 보통 보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반면에 저 윅필드 리간드 쪽이 되면 이쪽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갈라짐 에너지가 작아지죠. 그러면 갈라짐 에너지가 작아지면 어떤 빛을 흡수하겠습니까? 약한 빛을 흡수하겠죠. 그러면 가시광선에서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작은 빛이 뭐예요? 바로 빨간 빛이잖아. 그래서 얘는 붉은 쪽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붉은 쪽을 흡수하면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푸르딩딩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윅필드 리간드, 스트롱필드 리간드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윅필드 리간드, 스트롱필드 리간드의 의미 아시겠죠? 우선 첫 번째, 이 관계를 우선 딱 기억하면 됩니다.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어떤 이유에서건 커지고, 그래서 파란 걸 흡수해서 빨갛게 보이는 거. 이 둘은 서로 보색 관계인 겁니다. 그런 리간드를 스트롱필드 리간드, 강한장 리간드라고 하는 거고요. 역으로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작아져서 레드가 흡수되고 그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 이 둘이가 또 보색 관계죠. 그런 녀석을 뭐라고? 윅필드 리간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보시다시피 스트롱필드 리간드, 윅필드 리간드를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때 진짜 중요한 건 그렇다면 왜 이쪽으로 가면 윅필드 리간드고 왜 이쪽으로 가면 스트롱필드 리간드냐에 대한 설명이 있겠죠. 그 설명은 지금 하는 결정장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바로 분자기도 함수 혹은 리간드 필드 이론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어져 있는 관계로는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외우셔야 됩니다. 푸하하. 자, 근데 이거 외우겠어요? 외우겠어요? 근데 여기서 뭐만 외우시면 되느냐? 이 순서는 완전 전문적인 순서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시험 문제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윅필드 리간드 쪽에서는 얘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서클링한 거. 얘들이라는 게 뭘까요? 할로젠이요. 할로젠 음이온이 다 윅필드입니다. 그 다음 스트롱필드에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바로 요 두 개, CN-와 CO. 저 두 개가 어떤 이유 때문에 스트롱필드 리간드가 됩니다. 저 양 끝단에 있는 저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건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잔뜩 써놓긴 했는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여기에 있는 할로젠이 윅필드 리간드고요. 여기에 있는 일산화탄소와 CN-가 스트롱필드 리간드입니다. 자, 얘네들의 루이스 구조 두 개를 그리면요. 일산화탄소도 삼중결합에 비공호 전자가 이렇게 있고요. CN-도 이렇게 됩니다. 형식 전화가 탄소가 마이너스고요. 얘는 상소가 플러스지만 질소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죠. 보시다시피 이 둘의 루이스 구조는 똑같죠? 이렇게 생긴 애가 그냥 스트롱필드 리간드고요.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다 윅필드다 라고 생각해도 크게 문제 없어요. 이 중간에 있는 애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셔도 충분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정장 이론인데 이 결정장 이론만으로도 이 베이겔화 화합물들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장 이론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이 결정장 이론으로 이제 어떤 문제들을 풀 수 있는지 약간 연습 문제 몇 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가 약간의 문제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화장실 갔다가 오시기 바랍니다.